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연말 결산 및 내부의 관리제도 중점 고려사항을 발표하게 된 양준권 실장입니다. 앞서 박영근 대표님께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캐대안의 열풍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는 꼬마가 하나 있는데 이 딸내미가 아침마다 캐대안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기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침 내내 그리고 저녁 내내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뽀뽀는 안 해주고 계속 노래만 부르는 게 굉장히 불만이기도 한데 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딸내미가 계속 노래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총효용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좀 기분이 좀 좋으셨는지 노래를 마치시고 이제 뽀뽀까지 해줘서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으로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약 40분에 걸쳐서 발표 제목 그대로 결산 관련 고려사항과 내부의 관리제도 관련 고려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결산 관련 고려사항 중 이와이 한영이 주목하는 결산 점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 변화, 그리고 개정상법의 영향입니다. 각 이슈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지상 등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세는 크게 품목관세, 보편관세, 그리고 상호관세로 나뉘며 각각의 적용 시기와 대상 품목이 다릅니다. 품목관세는 미국에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만 부과되는 관세로서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15%가 부과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시행일이 미정입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등 여러 항목들이 25%에서 3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율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편관세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관세율은 10%입니다.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고요. 한국, 일본, EU가 15%, 베트남은 20%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패소로 인해서 상호관세 부과 자체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 종류의 관세는 상호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한국에 대해서 보편관세 10% 그리고 상호관세가 2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상호관세 25%만 적용되는 시기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매출 인식, 자산 손상 등 다양한 회계 이슈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 주요 수출 조건별로 관세 부담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서 수입 통관과 수입 통관의 주체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관세 부담 주체도 달라집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수입 관세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EXW, 우리가 X웍이라고 하죠. 이 조건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나갈 때 물품의 통제가 수입자, 곧 고객에게 이전되고 FOB나 CIF의 경우에는 선적시 이전이 되므로 세 경우 모두 수입 관세를 수입자인 고객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도착지 조건인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인도해야 하므로 수입 관세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 부담을 회사가 고객사를 위해 직접 지게 되는 경우 회계적으로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심리실에 실제 접수되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가령 회사가 고객사를 위해 관세 인상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매출 차감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부담해야 할 관세를 대신 납부하거나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로 간주돼서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최소 물량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판매자가 부담 시 마진 감소가 예상되므로 손실 부담 계약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회수 가능성이 하락할 경우에는 자산 손상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비전통적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래 언론 지상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등 소위 핵심 자산을 유동화하여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도 보이고요. 실적이 좀 어렵거나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자사주나 자회사 지분을 활용한 EB, PRS를 활용하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띕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은 회계적으로 복잡한 이슈를 동반합니다. 자산 유동화와 PRS를 중심으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유동화는 회사가 SPC에 자산을 양도하고 SPC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진성 매각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양도 자산에 대한 통제 여부, 위험 효익에 대한 노출 등을 고려해서 매각이 아닌 차입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PC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서 SPC 연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수관계자가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유동화 증권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회계 처리 이슈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자가 아닌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SPC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RS, 곧 프라이싱 리턴 수합 약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한 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PRS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정 기간 후 주식 매각 시점의 가격과 미리 정한 기준 가격 간의 차익을 정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정입니다. 양수인은 언제든지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우선 매수권을 보유합니다. 먼저 양도자가 관계 종속 기업 주식을 PRS 약정을 통해 양도한 경우 자산 유동화처럼 진성 매각 여부 및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진성 매각 여부를 판단 시 원칙적으로 회계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관계 종속 기업의 경우에는 위험과 효익의 이전을 다루는 1109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지금 실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준서는 1028호 지분법이나 1115 수익 기준을 이용을 해서 제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수자의 경우에는 PRS 약정을 통해서 고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출 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자가 지분 상품을 제거하고 양수자가 대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면 양자 간의 회계 처리가 일치하지 않는 소위 미러링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실무에서는 미러링을 해서 지분 상품을 보는 견해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준원에 관련된 질의가 접수될 경우 그 회신에 따라서 처리 방법의 통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고민은 사실 유동화 대상이 관계 종속 기업이 아닌 일반 지분 상품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지분 상품의 경우에 PRS 약정으로 인해 위험과 효익이 양도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차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민은 세상 쓸데없는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및 그 영향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한 점입니다. 이사는 이제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회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어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또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 3% 룰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만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했지만 이제는 사회감사인 감사위원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 1차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일반 상장사는 선택사항이지만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대상 기업은 반드시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아마 규모적인 스레숄드는 2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강제됩니다. 이는 소액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되 최초 이사 선임 총회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기존 1인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3% 룰과 결합이 되어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개정상법 중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실제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여 자금 조달하는 경우 회사 자체에는 손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는 분할 신설 자회사의 지분을 받지 못해서 지분 희석과 주가 하락이라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상법상 전체 주주의 이익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 M&A 상황에서의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저가 전환사채 발행,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등도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PRS나 EB와 같은 비전통적 자금 조달 수단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주 간 자금 조달, 주주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 충실 의무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구조 설계 시에도 주주 가치 보호 관점에서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시행될 경우에 회계상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상법이 특히 지배력 및 유의적 영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배력 판단의 재검토 필요성부터 보면 기존에는 최대 주주의 명목 지분율이 50% 미만이라도 실질 의결권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가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참석률이 높아지면서 최대 주주의 실질 의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실질 의결권 기준으로 종속기업 여부를 판단했던 기업은 지배력 판단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의적 영향력 판단이 재검토 필요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20% 미만의 의결권을 소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입법화될 경우에는 유통지식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유효 지분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지분율의 변화가 아니라 지배력 및 영향력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사 결산에 미칠 영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결산 시점에서부터 이러한 제도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은 감독기관이 주목하는 회계 처리 항목입니다.
감독기관이 주목하는 회계처리 항목이라면 결국 상장사들에 대한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항목을 의미합니다. 사실 각 항목에 대해서 앞서 김은순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전반적인 이해는 하셨겠지만 이번 심사 항목의 내용들이 사실 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어서 각 항목별로 과거 감리 지적 사례나 질의응답 등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먼저 투자자 간 약정입니다. 보시는 사례는 S사가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사가 전환우선주 투자자에게 풋 옵션을 부여한 사례로서 감리 지적된 건입니다. 이 경우에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풋을 행사해서 A사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A사의 재무제표에서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A사는 종속회사가 했었던 회계처리를 쫓아서 이를 그대로 자본으로 표시를 했고 이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투자자 간 약정으로 인한 부채 자본의 판단이 종속기업과 연결실체 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종속기업이 자본으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주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 풋 계약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속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지배기업이 그 투자자와 맺은 약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금융부채의 분류 여부와 주요 약정 사항의 공시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환사채 발행과 투자입니다. 여기도 몇 가지 중요한 검토 포인트가 있는데 감리 지적 사례를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3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1년 후부터 조기 상환 청구권을 부여한 사례인데요. 이 권리가 주계약과 분리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아래 노란 박스에서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아서 책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회계기준서 1109호에 따라서 내생상품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조건을 기재해 보았습니다. 내재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 옵션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도 중요한 이슈였는데 만약 기업이 12개월 이내에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에 관련하여서도 주계약 분리 여부, 파생상품 회계처리 검토, 유동성 분류 적정성 검토, 그리고 주석 공시 등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공급자 금융약정은 최근 감독기관이 주목하는 공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항목은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을 활용해서 공급자가 매출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인 매입 채무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금융 제공자가 공급자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구매기업은 이후 금융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회계상 매입 채무와 속성이 달라지게 돼서 기타 채무나 또는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겠고 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됩니다. 실무에서는 공급자 금융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식별하고 기준서가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신용카드 결제나 일반적인 지급 조건은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용이하신 주제로 보입니다. 저희가 고른 사례는 과거 기준원의 신속질의 내용인데요. 기말 환율이 하락한 경우 추가 손실 인식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지배기업 A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외 종속기업 B의 손상 지구를 발견하고 손상 차손을 인식했습니다. 그랬는데 12월 말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죠. 이때
기말 기준으로 다시 손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환율 하락이 기업의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손상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산 준비를 하실 때는 비단 환율 정보뿐 아니라 내부 정보를 종합해서 손상 징후를 고려하셔야겠고요. 손상 검토의 전제, 방법론, 주요 과정 등을 공시에 포함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IFRS 18 다시 보기입니다. IFRS 18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으셨고 조금 전에 김은숙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도 많이 들어서 다시 보기 좀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리마인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IFRS 도입으로 인한 핵심적인 변화 3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손익계산서에 신규 범주와 필수 중간합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경영진이 외부와의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성과 측정치, 곧 NPM이 있다면 이를 공시하고 그 정의와 조정 내역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정보와 조정 항목에 대한 설명이 강화되어 통합과 세분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IFRS 18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되고요. 조기 적용도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급 적용이 요구된다는 것인데요.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은 3개년치 재무제표를 비교 표시해야 하므로 2025년부터 IFRS 18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2025년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27년 3개년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손익계산서 항목 간 조정 내역은 직전 비교기간, 즉 26년에 대해서만 공시하셔야 하겠고요. NPM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의와 조정 내역도 함께 공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IFRS 18 도입을 위해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주요 점검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긴 하지만 퀄리티 측면에서만 짚어본다면 올해 특히 25년에 챙기셔야 될 사항으로는 경영진의 경우 as is to be 분석 및 갭식별을 하고 특히 25년 재무제표 소급 수정 시 영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25년 재무제표 소급 수정에 대한 영향 검토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외부 감사인과 협업 방향도 현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트 2 내부의 관리제도 중점 고려 사항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금융위, 금감원, 항공회, 한국거래소 등 주요 기관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의 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메시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의 한영이 주목하는 25년 내부회계 통제, 내부 통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키워드로 선정해 보았는데 상법 개정,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적용, 그리고 내부의 관리 제도 감독 방향이 그것입니다. 먼저 상법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내부 통제제도 고려 사항부터 살펴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내부 통제의 각 구성 요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통제 환경부터 보시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꾀하는 등 조직 구조 및 보고 체계에 있어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윤리 강령을 재정비하고 경영진 보상 체계도 주주이익을 중심으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평가와 통제 활동의 경우 특히 합병이나 그룹 구조 변경과 같이 주주 간 이해 상충이 가능한 거래에 대한 평가와 통제 활동이 중요해졌습니다. 특수관계자 식별과 공시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평가도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감독기관이 페이버릿 토픽 중 하나죠. 형식적인 기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관계까지 고려한 통제 절차가 요구됩니다.
정보 및 의사소통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라 보완을 포함한 운용 지침 마련이 요구되고요. 의사결정 과정 및 논의 내역은 향후 주주 소송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충실한 문서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법률의 해석을 등을 고려한 신규도의 프로세스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지배구조의 강화 측면에서 국내외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지상에도 났었던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의 모 기업에서 과거 지주사 합병을 추진하는 중에 당시 소액주주들 가운데 합병 비율 등이 불합리하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대주주와 회사는 주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했고 그 결과 소액주주들이 반대 의견이 대다수임을 확인하고 합병 추진을 전격적으로 철회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존중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바꾼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도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공시된 스위스 N사와 미국의 I사의 사례는 동회사들이 이사회의 역량 강화에 매우 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리더십, 경영, ESG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분들을 이사회 멤버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사의 전략적 판단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주소통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의 바탕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 스스로 지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지배구조 핵심 원칙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밝히고 설명하는 소위 COE (Compliance or Explain) 방식의 보고서입니다. 죄송합니다.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래로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 대상이 확대되었고요. 26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 공시 확대와 상법 개정은 모두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권익 보호라는 큰 방향에서 서로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25년 중점 점검 사항을 보시면 주주보호 정책과 내부 통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의 편의를 위해서 주주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볼드체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큰 방향성을 고려하셔서 이 10가지 항목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가 및 보고 기준 적용입니다. 올해부터 내부의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작성하는 내부회계 운영 실태 보고서의 주요 공시 사항으로는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 통제 활동이 있고요. 공시를 위해 이제는 단순히 통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당 통제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통제 수행자와 평가 수행 부서가 적절하고 독립성이 있는지, 연결 그룹 및 종속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일관된 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작성하는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의 중요한 공시 내용으로는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내역, 그리고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협의 일정이 적시에 계획되었는지 점검하셔야 하고요. 대면 협의 및
커뮤니케이션이 충실히 수행된 근거를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감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모 회사에서 자금팀장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월 말경에 신문에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두 번째 이체 후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잔액 대사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사건이 인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금 관련 내부 통제의 미비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OTP 관리, 업무순환제도의 실질적 미작동, 승인 및 검토 통제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예방 통제가 아닌 적발 통제를 통해 사건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통제의 설계와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4년까지는 이러한 통제 미비에 대한 내용이 내부 보고 수준에 머물렀지만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년부터는 자금 관련 내부 통제 운영 실태 및 평가 결과가 외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독기관, 투자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회사는 다행히 24년 공시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어떤 회사가 운영 실태 보고서와 평가 보고서를 통해 훌륭한 내부 통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공시해 놓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다면 통제의 실효성, 테스트의 적절성 등 회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형식적인 보고를 넘어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한 내용은 저희가 운영 실태 보고서와 자금 부정 공시 서식에 사용하실 것을 제안드리는 일종의 디스클레이머 문구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오른편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운영 실태 보고서 본문에 명시한 부정 관련 내부 통제의 고유 한계에 대한 문구 사례와 자금 부정 공시서식의 한계 사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의 기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소송 위험에 대비하는 방어적 장치로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의 관리제도 감독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자산 1,000억 이상 상장사와 별도 내부의 관리제도 및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연결 내부의 관리제도가 본격 감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본격 감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내부의 관리제도 전반이 감리 범위가 되고요. 중과실 이상으로 위반하고 그 원인이 내부의 관리제도 규정의 중요한 취약 사항의 경우에는 1단계 가중 조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감리 실시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운영 실태 보고서에 시정 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내부 통제 취약점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운영 실태 보고서에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의 관리제도 구축 운영 의무는 있으나 감사를 받지 않고 검토만 받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김세아 사모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요즘은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사항을 합산해서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및 내부의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 조치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의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감사 대상이든 검토 대상이든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문서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로써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점검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을 집에 가시기 전에 꼭 그 내용 중에서 집에 가시기 전에 챙겨야 될 내용만 정리한 키텍스어웨이 있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하여서는 관세 부담 주체에 따라 매출 차감 여부를 고려하셔야 하고, 혹 손실 부담 계약은 아닌지, 손상 이슈는 없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비전통적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트루세일 여부와 연결 여부에 대해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정상법의 경우 당장 해당 사항은 없으나 향후 지배력 보유 및 유의적 영향력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미리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독원의 중점 심사 항목 4가지에 대해서 공히 우선적으로 챙기셔야 될 부분은 공시입니다. 주요 약정 등 주석 요구 사항을 누락 없이 공시하시기를 바라며, 투자자 약정, 투자자 간 약정, 전환 사채, 그리고 공급자 금융 약정의 경우에는 관련 약정을 꼼꼼히 분석하셔서 회계 처리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IFRS 18의 경우에는 27년부터 적용을 하더라도 25년 재무제표의 소급 수적 영향을 파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련하여서는 근본 상법 개정의 핵심인 주주 충실 의무를 고려하여 프로세스와 통제들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 구성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대한 10대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첫 해로서 자금 관련 부정 위험 통제 활동의 실효성 있는 설계 및 운용을 당부드리며, 대면 회의를 포함한 경영진 및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격 감리가 시행되는 해이니만큼 리스크 높은 영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통제 관련 문서화를 보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